무림입니다. 작년에 영웅문의 작가 김용 선생이 타계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별이 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의 소설을 읽던 시절이 제겐 꽤 과거라 느껴서인지 그때까지 생존해 계시던 것에 놀랐던 것이죠.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이니 무림인답게 장수하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의 소설을 몰래 읽다 무섭기로 소문난 선생님께 걸린 적이 있었는데 책을 보시더니 자신도 팬이라며 용서해 주시더군요. 영어 담당이셨는데 서양의 대표 무협 작가가 누군지 아냐며 뒤마의 소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영문판 초입 10장까지 해석해오라는 미션까지 내시면서요. 당시에는 뭐야 삼총사 철가면 작가 아니야?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다 봤던 거겠네 라며 의무감으로 미션만 클리어하고 넘어갔습니다만 나중에 유럽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선생님의 추천 이유가 이거구나 싶었죠. 솔직히 저는 김용의 무협지를 읽으며 역사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영웅문 시리즈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사조 영웅전에서 주인공인 곽정과 양강의 이름이 당시 사건인 정강의 변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주인공의 아버지가 지었다는 부분부터 세계관 최고수인 전진교의 왕중양, 그의 제자 구척이를 포함한 전진 7자, 천하 5절 중 하나인 단지흥 등이 실존 인물이며 특히 전진교라는 무림단체를 역사교과서에서 발견했을 때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소설을 읽던 중이라 그 앞뒤의 시대적 상황들이 너무나 입체적으로 다가왔고 호기심에 관련 역사 자료도 더 찾아보게 되더군요. 징기스칸의 몽골 통일과 송 멸망까지를 배경으로 한 사조 영웅전은 무협소설의 지평을 대하 역사소설까지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전혀 모르고 읽어도 너무나 재밌습니다. 징기스칸이 배경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을 귀여워해주기도 하고 그의 막내 아들 툴루이와 곽정이 의형제를 맺는 등 역사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못지않은 재미를 옛날 작가인 뒤마가 준다고? 그의 작품을 아동도서로 처음 접해서였는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추천도서였던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읽게 된 계기는 단순합니다. 판타지 게임을 하다보니 중국의 무림인에 해당하는 유럽의 싸움꾼들, 즉 기사란 존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몰락하게 된 계기 중 하나인 머스켓이라는 키워드에 다다릅니다. 쓰리 머스케티어, 삼총사, 뒤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총사가 머스켓 총을 쓰는 사람이란 뜻을 알고는 의아해하진 않으셨나요? 정작 삼총사를 다룬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선 주구장창 칼만 써대니 총사보다는 검사에 더 적합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총사대는 정예부대란 의미도 있고 원작에서는 총도 엄청 잘 쏜다고 하더군요. 결국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완역본 450페이지짜리 5권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감상은 이렇습니다. 1845년에 발표된 작품이니 오히려 김용이 중국의 뒤마란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김용은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는 작가로 뒤마를 뽑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줄거리입니다. 주인공 당테스는 1등 항해사로 19세의 어린 나이에 선장으로 내정된 전도 유망한 청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약혼녀와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편지를 전달했던 사건이 3인의 악인에게 모함당해 결혼식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프라는 외딴 섬의 감옥에서 지옥같은 14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파리아 신부라는 인물을 스승으로 삼아 언어, 학문, 그리고 귀족의 소양, 검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스승의 유언으로 이탈리아 추기경에 보물을 숨겨둔 장소에 대해 알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당테스가 스승의 시체로 위장하여 탈출하는 부분인데 만일 스승인 파리아 신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탈출했을까 궁금해지더군요. 아무튼 탈출에 성공한 당테스는 몽테크리스토 섬에서 보물을 찾고 이 자본을 이용하여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신분을 바꿉니다. 마침내 프랑스로 돌아간 그는 처절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자신을 모함했던 인물들이 모두 출세했지만 결국 통쾌하게 복수에 성공하는 결말입니다. 네, 통쾌합니다. 악인들이 그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믿어왔던 것에 배신당해 그들은 처참히 자멸합니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모든 무협지, 아니 복수를 다루는 모든 스토리는 이 작품의 그늘에 있습니다. 복수극이라는 장르를 시작하고 완성한 작품으로 평가될 뿐 아니라 그 결말 역시 찝찝함이 남지 않고 상쾌한 점, 정의로운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 등이 대단히 무협지스럽습니다.
행복, 감금, 부활, 복수라는 코드는 팝음악으로 치면 돈 되는 머니 코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뒤마와 김용은 역사 활극이란 장르를 다뤘다는 점 외에도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두 작가는 흥미 위주의 대중소설을 고전으로 끌어올린 작가입니다. 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 출신의 위대한 작가 중 뒤마만큼 널리 읽히는 작가는 없다고도 연설한 바 있습니다. 김용의 경우 김학이라는 그의 소설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문화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신문에 소설을 연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용은 명보라는 신문의 편집장으로 있던 시기 신문의 구독률이 현저히 줄자 이를 타파할 목적으로 소설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뒤마의 경우는 프랑스의 대본소 작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10여 명의 보조 작가와 글을 쏟아내지만 사치스러운 습관으로 글을 더 많이 더 빨리 써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작가의 작품은 결국 엄청난 재미를 주었기에 살아생전 큰 수입을 올렸고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뜬금없게 느껴지겠지만 나폴레옹과 그가 만든 최고 권위의 훈장 레지옹 도네르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용은 1992년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뒤마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의 아들이 이 훈장을 1894년에 받았습니다. 네, 그의 아들 역시 춘희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뒤마의 아버지는 흑인 혼혈로 나폴레옹의 장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통틀어 4성 장군에 오른 최초의 흑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과의 불화로 다른 장군들은 받았던 레지옹 도네르 훈장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뒤마는 나폴레옹을 좋아했습니다. 1844년 초에 뒤마는 제롬 나폴레옹의 아들과 몽테크리스토 일대를 같이 여행하기도 하며 작품에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뒤마 3대는 정말 나폴레옹과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